한국인들이 안 오면 중국인들이 많이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사이판의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한국인들은 돈을 펑펑 쓴다며 세금 인상과 불친절, 시설 노후화를 따지며 들때도 비웃었습니다. 그 작은 나라 관광객들 좀 안 온다고 우리가 뭐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은 2년 후에 엄청난 폭풍으로 몰려왔습니다. GDP 67% 폭락과 실업률 62% 취소. 한국인들이 불러온 후폭풍에 태평양의 섬들이 무릎을 꿇기 시작했죠. 도대체 태평양 섬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리아 카스트로입니다. 사이판에서 나고 자란 37살 부동산 중개인이죠. 참오로족과 필리핀 혼혈인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웠고 서울에서 2년간 유학도 했어요. 2013년부터 10년간 저는 사이판에서 한국인 전문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섬에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아세요? 제 사무실 앞엔 매일 아침 한국인 고객들이 줄을 섰어요. 빌라 계약, 콘도 매매, 상가 임대. 하루에 서너 건씩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전성기 때 제 월 수입은 1만 5천 달러였어요.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이 넘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4년 들어서 제 월 수입이 80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10살 아들을 키우는 제게 이 돈으론 턱없이 부족했죠. 오늘도 저는 인천공항에서 오는 비행기를 기다리러 사이판 국제공항에 나갔습니다. 손에는 한국인 고객 픽업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말이죠.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3명. 손가락으로 세어봤습니다. 17명. 겨우 17명이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그것도 한국인은 단 3명뿐이었죠. 금요일 저녁 황금 시간대 비행기가 이렇게 텅 비어 있다니 믿어지십니까? 제가 기다리던 고객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헛걸음이에요. 입국 심사대를 지나가는데 심사관이 한국 여권을 들고 깜짝 놀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마이 갓 코리안 패스포트라고 외치더군요. 그러더니 여권 주인에게 사진을 같이 찍자고 부탁했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에 노란색 종이가 붙어 있더군요. 집주인이 붙여놓은 퇴거 경고장이었어요. 30일 내로 밀린 임대료 4,200달러를 내지 않으면 집에서 쫓겨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560만 원쯤 되는 금액이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들이 소파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엄마, 우리 또 이사 가야 되냐고 말이죠. 저는 대답 대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김치 한 통과 계란 3개가 전부였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카카오톡을 확인했죠. 사이판 한인 부동산이라는 단체 채팅방이 있었어요. 예전엔 187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74명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3달 전에 올라온 거였어요. 다들 무사히 어디 계신가요? 라는 짧은 글이었죠. 아무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제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30일. 제게 남은 시간은 딱 30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마리아 부동산 앤 투어라고 쓰인 간판이 아직도 선명하게 붙어 있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면엔 2019년 한국 고객들과 찍은 사진이 수십 장 걸려 있었어요. 사진 속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손에 계약서를 들고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었죠. 옆엔 신혼부부가 서 있었어요. 사이판에서 신혼집을 구한다며 들뜬 얼굴로 사진을 찍자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책상 위엔 가라판 최고 빌라 매물 35건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엑셀 파일을 열어봤죠. 2024년 거래 기록이 딱 2건이었습니다. 1월에 한 건, 3월에 한 건. 그게 전부였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받았죠. 근데 스팸 전화였어요. 보험 상품을 팔겠다는 자동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옆 건물에 서울집이라는 한식당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3개월 전에 완전히 문을 닫았거든요. 사장님은 교민 2세인 박지수였습니다. 저보다 5살 많은 언니였죠. 지수 언니는 괌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그 가게 열쇠를 맡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들어가서 냉장고를 청소하고 곰팡이를 닦아냈어요. 언젠가 다시 열겠지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오늘도 서울집에 들어가 봤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의자들은 테이블 위에 거꾸로 올려져 있었고 주방엔 쓰레기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청소를 하려고 선반을 닦는데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지수 언니의 필체였죠. 마리아 미안해. 빚이 38,000달러야. 더는 못 버텨. 너라도 살아남아. 지수 언니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구겨 쥐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지수 언니는 15년 동안 이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김치찌개랑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죠. 근데 지금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고 싶었어요. 근데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일어나서 쓰레기를 치우고 바닥을 닦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죠. 계약서 양식이 수백 장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한 장 꺼내서 들여다봤어요. 빈칸만 가득한 종이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예전 고객들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이판 부동산 할인 중이라고요. 관심 있으시면 연락달라고 적었죠. 20통을 보냈습니다. 답장은 하나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올린 제 왕국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무실엔 여전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인터넷으로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괌에 있는 부동산 회사들이 눈에 들어왔죠. 월급은 괜찮았어요. 근데 사이판을 떠난다는 게 쉽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사무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 후반쯤 돼 보이는 한국인 남성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낡은 여행 가방을 들고 계셨고 등산화는 때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혹시 부동산 아직 하세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으시더군요. 네, 어서 오세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어요. 1년 만에 찾아온 한국인 손님이었습니다. 그분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물을 한 잔 드렸죠. 어떤 매물을 찾으시냐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분의 대답이 이상했습니다. 저 1987년에 이 섬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그때 살던 숙소터를 찾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돈이 안 되는 손님이었어요. 매물을 사거나 빌리려는 게 아니라 옛날 추억을 찾으러 온 거였죠. 근데 무작정 돌려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인데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사진 같은 거 있으시면 보여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셨어요. 지갑 안에서 흑백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셨습니다.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젊은 남성이 참호로 여성과 어린 여자아이 옆에 서 있었어요. 배경은 야자수와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 참호로 여성의 얼굴이 낯익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깨달았죠. 이 여자분 혹시 제 외할머니 아닌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분이 눈을 크게 뜨셨어요. 외할머니? 당신 외할머니가 누군데요? 그분이 되물으셨습니다. 로사입니다. 로사 카스트로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로사의 손녀라고요?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외할머니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분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셨어요.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이 아이가 당신 어머니겠구나. 그분이 사진 속 여자아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어머니 맞습니다. 그분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말문이 막혔어요. 사무실 안에 정적만 흘렀습니다. 저는 당신 외할아버지야. 그분이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이정훈이라고 해. 1987년에 이 섬을 떠났지. 로사와 딸을 두고 말이야.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외할아버지.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가 미군이었다고만 말씀하셨어요. 외할머니도 그 이야기만 하셨죠. 근데 지금 제 앞에 외할아버지가 앉아 계신 겁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정훈 할아버지도 그저 사진만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사무실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죠.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렇게 중얼거리시더군요. 저는 물 한 잔을 더 따라 드렸어요. 할아버지는 물을 다 드시고 나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980년대에 한국에서 일자리가 없었대요.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사이판에 건설 현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고 하셨어요.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말이죠. 그때 외할머니 로사를 만났답니다. 로사는 건설 현장 근처 식당에서 일했대요. 매일 점심을 먹으러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에 빠졌고 아이까지 생겼죠.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났답니다. 회사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했대요. 재입국은 안 된다고 했답니다. 가족을 데려갈 수도 없었고요. 할아버지는 로사에게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근데 돌아가지 못했어요. 한국에 돌아가니 빚이 있었대요. 부모님이 아프셨고 동생들 학비도 내야 했답니다. 편지를 썼지만 주소를 제대로 몰라서 답장이 오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30년이 넘게 흘렀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혼자 사신대요. 부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다 결혼해서 나갔다고 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꼭 로사를 만나고 싶었답니다. 저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외할머니도 평생 누군가를 기다리셨던 걸까요? 그래서 제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미군이라고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숙소터를 찾아드릴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할아버지가 기억하시는 대로 길을 안내하셨어요. 여긴 예전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 저기 건물은 새로 지은 거고. 그렇게 중얼거리시며 주변을 살피셨습니다. 1시간쯤 돌아다니다가 외곽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폐허가 된 건물터가 나타났어요. 녹슨 철근이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었고 콘크리트는 깨져 있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죠. 여기야 여기. 할아버지가 차에서 내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따라 내렸어요. 할아버지는 폐허 안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흙을 만지시더군요. 여기서 로사를 처음 만났어. 저기 나무 밑에서 딸 안고 사진 찍었고.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폐허를 둘러봤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다가가서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철제 도시락이었어요.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안쪽에 뭔가 새겨져 있었어요. 녹이 슬어서 잘 안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글씨였습니다. 로사 미안해. 정훈이라고 칼로 새긴 글씨였어요. 할아버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할아버지께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뚜껑을 보셨어요. 그리고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도시락을 꽉 안고 계신 할아버지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탐호로 마을로 모셔가기로 했습니다. 외할머니 로사의 친척들이 거기 살고 계셨거든요. 차를 몰고 1시간을 달렸어요. 마을 입구에 마누엘 할아버지가 나무 밑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 외할머니의 사촌 오빠셨죠. 이정훈 할아버지를 소개해드리니 마누엘 할아버지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훈? 로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렇게 소리치시더니 할아버지를 꼭 껴안으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진 거죠. 할머니들이 이정훈 할아버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누엘 할아버지가 저희를 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셨어요. 안에는 편지 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로사가 한국으로 보낸 편지들이야. 근데 다 돌아왔어. 주소를 몰라서 배달이 안 됐나 봐. 마누엘 할아버지가 설명하셨습니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편지 한 장을 꺼내셨어요. 제가 통역해드렸습니다. 정훈에게. 딸이 걷기 시작했어요. 당신을 닮았어요. 언제 올 건가요? 외할머니가 1989년에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는 2000년까지 있었어요. 외할머니는 10년 넘게 편지를 보내셨던 겁니다. 답장이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마누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로사는 당신을 평생 잊지 않았어. 딸한테 아버지가 미군이라고 말한 건 보호하려고 한 거야. 그때는 혼혈 아이들이 차별받았거든.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외할머니는 제 어머니를 지키려고 거짓말을 하신 거였어요. 마누엘 할아버지가 조개 껍질 목걸이를 꺼내셨습니다. 너는 로사의 손녀야. 그리고 정훈의 손녀이기도 해. 우리는 가족이야. 한국 사람들이 다시 오길 기다리는 건 너희 같은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야. 마누엘 할아버지가 제 손에 목걸이를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정훈 할아버지도 우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아 참호로 전통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아이 하나가 아기상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국 동요였죠. 다른 아이들도 따라 불렀습니다. 한글 발음은 틀렸지만 멜로디는 정확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섬은 한국을 기억하고 있구나. 저 아이들도 한국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처음으로 제 정체성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로사의 손녀이고 정훈의 손녀였어요. 한국과 사이판을 잇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사이판에 머무셨습니다. 저는 매일 할아버지를 모시고 섬 곳곳을 다녔어요. 외할머니가 일했던 식당 만세절벽, 할아버지가 일했던 건설 현장. 모든 곳이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나시던 날 공항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 너는 이 섬을 떠나면 안 돼. 로사의 피가 내 안에 흐르잖아. 그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공항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메일 2통이 동시에 왔어요. 하나는 괌 부동산 회사였습니다. 스카우트 J였죠. 월급 4,500달러 보장, 즉시 출근 가능. 사이판은 끝났으니 괌으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이판 관광청이었습니다. 한국 관광 회복 태스크포스 팀 계약직 채용 공고였어요. 월급은 2,000달러. 6개월 한정이었습니다. 마리아, 당신이 한국어를 제일 잘하니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두 이메일을 번갈아 봤습니다.
현실적으론 괌이 답이었어요. 월급도 2배 이상이고 안정적이었죠. 근데 관광청 이메일을 보니 자꾸 마누엘 할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밤늦게까지 고민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어요. 아들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아들이 자고 있더군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섬을 떠나면 어떨 것 같아? 아들이 시리얼을 먹다 말고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 근데 엄마 여기 할머니 친구들 있잖아. 엄마 떠나면 그 사람들 슬플 것 같아.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말이죠. 맞았습니다. 탐호로 마을 사람들, 지수 언니가 남긴 가게, 이정훈 할아버지의 흔적. 제가 떠나면 누가 이걸 지키겠습니까? 그날 오전 관광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담당자가 정말이냐며 놀라워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괌 회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안 감사하지만 거절한다고 적었어요. 저는 제 섬을 포기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니 후회가 됐습니다. 정말 잘한 걸까? 아들 학비는 어떻게 내지? 밀린 임대료는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처음으로 돈이 아닌 다른 이유로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목에 걸린 조개 껍질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따뜻했어요. 관광청 태스크포스 팀에 출근한 첫날이었습니다. 사무실엔 직원이 저 포함 3명뿐이었어요. 예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팀장이 말했죠. 마리아, 솔직히 우리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당신 아이디어대로 해봐. 저는 책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을 움직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어요. 그날부터 제 휴대폰 연락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모아둔 한국인 고객 명단이었죠. 유튜버, 블로거, 여행 작가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이판 무료 초청합니다. 대신 솔직한 후기 부탁드립니다. 200통 넘게 보냈어요. 일주일 뒤 답장은 딱 3개 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구독자 15만 명인 여행 유튜버였어요. 떠도는 지수라는 닉네임을 쓰더군요. 지수 씨가 사이판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픽업했어요. 20대 후반 남자였습니다. 어디를 찍고 싶으냐고 물었죠. 지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관광지 말고 진짜 사이판이 궁금해요. 저는 탐호로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마누엘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정훈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폐허가 된 숙소터도 보여줬고 도시락도 보여드렸죠. 지수 씨가 다 촬영했습니다. 촬영 마지막 날 지수 씨가 물었습니다. 마리아 씨 이야기 영상에 넣어도 될까요? 외할아버지 찾은 이야기요. 저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제 사생활이 공개되는 거잖아요. 근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뒤 영상이 올라왔어요. 제목은 한국인 99% 사라진 섬에서 만난 외할아버지 이건 진짜입니다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나왔어요. 이정훈 할아버지가 우시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가고 싶다. 우리가 잊고 있던 섬이네요. 마리아 씨 대단해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어요. 조회수가 올라갔습니다. 10만, 50만, 100만. 이틀 만에 185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2년 만에 처음 울리는 전화였죠. 한국에서 온 예약 문의였습니다. 가족 여행 가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78건의 예약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다가 울음이 터졌어요. 팀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마리아 해냈어. 밤에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사 안 가도 될 것 같아.
아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대단해. 저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인천 사이판 직항이 주 3회 재개됐어요. 저는 공항 입국장에서 환영합니다.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정훈 할아버지, 탐호로 마을 사람들, 관광청 직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첫 비행기에서 한국인 가족들이 내렸습니다. 아이가 아기상어 노래를 부르자 참호로 아이들도 따라 불렀어요. 저는 한 가족에게 조개껍질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이건 저희 섬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말했죠. 그날 저녁 가라판 거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서울집 옆 건물에 새 한식당이 문을 열었어요. 환전소도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제 사무실 전화도 계속 울렸죠. 밀린 임대료를 다 갚았습니다. 아들 학비도 낼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섬을 지켜냈다는 거였어요. 저는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 외할머니는 평생 한 사람을 기다렸죠. 저도 기다리기로 했어요. 사이판은 다시 살아났어요. 불꽃도 다시 켜졌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잊지 말아주세요. 어느 주말 저는 이정훈 할아버지와 만세절벽에 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에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한국에서 온 비행기였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 내가 로사를 닮았어. 포기하지 않는 것도 말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웃으셨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목걸이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 섬은 다시 살아날 거야. 한국 사람들이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